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지입니다. 자, 이제 2편에서는 1편에 이어서 금융시장의 12가지 주체, 인덱스 펀드, ETF, 연기금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펀드 자체를 어떤 주식회사처럼 상장을 해가지고 그 펀드의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SPY라는 ETF는 S&P 500 지수의 ETF인데 S&P 500 지수에 속하는 500개의 회사 주식을 베스킷처럼 모은 다음에 거기 주식을 발행해서 그 ETF 주식을 사면은 그 500개 회사에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500개 회사를 직접 사서 분산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ETF라는 베스킷으로 만들어서 그 소유권을 이제 잘게 나눠서 개인들이 사기 쉽게 판매하는 게 ETF고요. 이것도 질문 중에 나온 부분인데 ETN은 그런 발행사 파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샀는데 판 증권사가 파산하면 이거 돈 못 돌려받는데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파이면은 S&P 500 지수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들을 다 사놓았기 때문에 담보로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ETF를 사신다고 해서 파산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S&P 500 지수의 500개 회사 중에서 파산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500분의 뭐 1 정도 돈을 잃긴 하겠지만 ETF 자체가 파산할 확률은 없기 때문에 개별 회사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뭐 원자재 ETF도 있고 채권 ETF도 있고 주식 아니면 현물, 수합 등으로 다양하게 각종 ETF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ETF가 어떻게 발행되냐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인덱스는 지수인데 뮤추얼 펀드 중에서 이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 인덱스 펀드라 하는데 ETF도 똑같은데 그냥 이거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 형태로 쪼갈라 놨다. 개인이 작은 돈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패시브 펀드에 속해요. 패시브 펀드는 액티브 펀드의 이제 반대말인데 액티브 펀드는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 종목 같은 걸 직접 고르고 오를 것 같은 것들 자산 배분하고 그런 식으로 직접 매니징 되는 거를 액티브 펀드를 하고 패시브 펀드, 수동적인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에 따라서 그 펀드 매니저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SPY,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본인 생각을 거기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S&P 500 지수의 그런 구성 회사만 따라가도록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인덱스 펀드가 옛날엔 그렇게 큰 플레이어는 아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거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 비싼 수수료 내고 액티브 펀드에 넣는 것보다 그냥 뭐 지수 ETF는 거의 수수료도 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뭐 어떤 ETF는 0.03%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ETF에 그냥 넣어놨더니 오히려 수수료 뭐 2%씩 받는 그런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뭐 사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뭐 수익률이 좋더라. 실제로 1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점점 패시브 펀드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시브 펀드들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테슬라의 S&P 500 편입 이런 이슈들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펀드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편입이 되면은 이 테슬라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테슬라가 편입되고 나서의 S&P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S&P 500 편입됐다고 이제 발표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하면은 이 많은 S&P 500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이 다 테슬라를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아비트라지라는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입될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고 프런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수 펀드들 이전에 미리 사놓는 거. 그 다음에 퇴출될 종목들을 공매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략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흐르고 있냐 보시면은 액티브 펀드는 계속 늘다가 이제 2015년 기점으로 점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죠. 근데 패시브 펀드에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 그래프고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도 액티브 펀드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ETF가 훨씬 더 잘 활성화돼서 좀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플레이어가 연기금이랑 뭐 국부 펀드, 소브레인 웰스 펀드, 그다음에 연금 펜션 펀드,
그다음 기부 펀드,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대학 기금 같은 거를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하버드, 예일 이 두 펀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난 20년 동안 일반적인 주식 채권 60%, 40% 비율 포트폴리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11.5% 연평균 수익을 달성했어요. 하버드, 예일 졸업생들이 많이 도와줬겠죠. 아무래도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정보력도 좋고 정말 좋은 인재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안투자 상품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다우먼트 펀드들의 자산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절반이 에퀴티인데 상세히 보시면은 미국 주식에는 13%밖에 없고 이제 미국 아닌 선진국의 11%, 그다음 사모펀드의 19%나 했어요. 에퀴티 중에 제일 비중이 크죠. 그다음 신흥국의 8%, 세계 채권의 7%, 부동산 7%, 그다음 천년 자원의 7%, 그다음 absolute return 이거는 이제 시장 방향이랑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인데 거기 25%나 배정이 돼 있고요. 요거는 아마 다음 편에서 헤지펀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은 뭐 천년 자원에도 7% 하고 굉장히 뭔가 대안 투자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20년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인 6대 4로 주식 채권에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6% 정도면은 이제 X축은 대안 상품에 투자하는 퍼센티지인데 인다우먼트 펀드들이 평균적으로 30%는 대안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규모가 1조를 넘어가는 펀드들은 40%를 투자하고 탑 5는 55%만 전통 상품에 투자하고 45%는 그런 각종 대안 상품에 투자를 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산 분배의 차원에서 기부금 펀드들은 한 번 더 3편에서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3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다 커버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서 브로커, 딜러, 마켓 메이커가 있죠. 보통 브로커라고 하면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서 주문을 체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재자예요. 본인이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 없이 그게 브로커고 딜러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려는 사람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 마켓, OTC 마켓이란 것은 이제 거래소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주식이나 선물, 옵션 그런 것들은 다 규격화된 상품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게 거래소고 OTC 마켓은 그 외에 어떤 개별 회사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의 만기라든지 이자율 같은 게 다 뭐 세세하게 다르고 그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다른 상품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거래하지 않고 주로 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특정한 상품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굳이 이거를 상품으로 거래소에서 거래시킬 그런 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도 작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상품들은 이런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딜러들이 어떤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거든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인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금융 상품을 본인이 거래를 하고 싶을 때 항상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동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는 것은 고객이 이 상품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그 반대편에서 사고 팔아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켓 메이커, 그 시장을 제공해준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켓 테이킹. 마켓 테이킹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장가 주문 같은 거를 여러분이 내시면은 다 마켓 테이킹 하는 그런 행위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호가로 이렇게 걸려 있는 주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켓 메이킹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켓 메이킹에 일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 지정가 주문을 내서 그 주문이 거래소에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대기 물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거든요. 대기 물량이 많고 하면은 이제 누가 와서 많이 사고 많이 팔려고 할 때 다 체결을 많이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마켓 메이킹을 할 수도 있고 마켓 테이킹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마켓 메이킹이 많이 될수록 좋거든요. 유동성을 가져가는 사람들보다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거래소가 고맙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이제 지정된 마켓 메이커들은 리베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거래소가 마켓 테이킹 쪽에서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마켓 메이커한테 주기도 해요. 그래서 딜러와 마켓 메이커는 혼용되는 용어인데, 근데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딜러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뭐 투자은행에서 채권이나 이자율 수합이나 CDS 같은 그런 상품들을 OTC 마켓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국채 발행할 때 프라이머리 딜러 그런 개념이고, 흔히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몇 천분의 1초 상간으로 계속 보면서 매수 매도 호가를 바꿔주고, 그런 회사들을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메이커들의 존재는 유동성이 많은 시장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플 주식을 사려고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 애플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옵션을 트레이딩 한다든지 채권을 트레이딩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점점 마켓 메이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상대가 마켓 메이커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급 편까지 가면은 좀 다뤄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비를 받으면 뭐 사고가 나든지 하면은 이거를 나눠주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 보험 자금으로 운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연금 보험 같은 케이스는 더더욱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운용 자금도 시장 참여자의 일부인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규모에 비해서 중요한 참여자는 아니고요. 뭐 중앙은행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시리즈 말고 경제의 흐름 읽기 할 때 다룰 예정이고, 그 외에는 뭐 주식 회사들도 뭐 주식 시장의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하든지 배당하든지 아니면 뭐 인사이더 트랜잭션. 인사이더 트랜잭션은 이제 CEO 같은 사람들이 스톡 옵션이나 그런 주식들을 사고 팔려고 할 때 미리 공시를 하고 그때 가서 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 때, 그런 것들을 인사이더 트랜잭션이라 하고요. 뭐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제가 까먹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못 찾아서 2016년 거긴 한데, 대충 값만 잡으시면은 뮤추얼 펀드가 32%, 그 다음에 연기금이 29%, 그다음 보험사들 그게 24%를 차지하고요. 국부 펀드가 6% 정도 되고, 나머지 사모펀드, 헤지펀드, ETF가 각각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 시리즈 1, 2편에 걸쳐서 금융시장의 12가지 주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3편에서는 이제 헤지펀드의 분류별 전략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